안녕하십니까. 촉분이론과 화엄사상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그중에 우리는 제1부 이 과학대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요. 과학과 과학이 만나고 과학과 철학이 만나고 이 철학과 종교가 만나고 이 동서양의 이질적인 사상체계들이 그 벽을 허물고 하나로 융합하는 과정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 강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첫 단추로 이 과학 대 과학이 만나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전번 시간에 뉴턴의 만윤리의 법칙과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뉴턴의 사과는 지구를 중심을 향해 떨어졌다면 아인슈타인의 사과는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움직여 나갔습니다. 이렇게 사뭇 다른 사상체계가 하나로 융합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이 두 이론이 하나로 융합해 나가고 철학과 결합하고 결국 화음과 하나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모든 비밀이 뉴턴의 사과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랐습니다. 자, 우리는 전번 시간에 뉴턴이 하늘의 법칙으로부터 땅의 법칙을 유도하고 하늘과 땅의 법칙을 합쳐서 그리스 시대에 땅과 하늘이 반대를 뒤집고 하나의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오늘은 여러분 이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보는 방법입니다. 이 보는 방법, 논리에 전개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밖에서 보는 것. 또 하나가 있겠죠. 안에서 보는 방법. 또 하나는 이거에 중도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방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까요? 과학적 분석법입니다. 이걸 우리는 지라고 말할 수 있죠. 지의 상대적인 개념은 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두를 틀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관법입니다. 삼마타라 그런다 이 말이죠. 자, 이 삼마타 관법에 반대되는 게 지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을 지법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와 관의 양날개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이룰 때 진정한 해탈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바다의 왕 금시조는 양날개로 바다를 내치고 들어가 중생을 구제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강의 중에 좀 딱딱하지만 이 지법에 우리가 지금 아주 서투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을 여러분이 습득한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관법으로 가서 이 둘을 합치는 게 이 강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과 안과 이 중도적 입장에서 뉴턴의 사과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밖에서 물체 운동은 뭐였습니까? 회전 운동이죠. 그러나 잘 보면 이 순간에 관성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게 안으로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낙하가 들어있죠. 그래서 하늘의 법칙이 있으면서 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매 순간 떨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매 순간 떨어지니까 이 속에는 회전과 낙하 두 가지가 있어서 하늘과 땅의 법칙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밖에 있는 관찰자의 눈에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관찰자는 이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한다. 우리가 태양을 보고 있지만 태양이 우리를 잡아당긴다는 느끼지도 못하고 중력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건 뭔가? 이 속에는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중력과 밖으로 튀어나가는 이 관성력이 평형을 이루어서 힘이 제로가 돼서 우리는 편안한 상태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에 있는 관찰자 입장이에요. 전혀 다르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하나로 통합해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가? 높은 산에 올라가 보세요. 히말라야에 좋습니다. 여기서 대포를 쏜단 말이에요. 그럼 대포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더 세게 쏘면 더 멀리 날아갑니다. 더 세게 쏘면 더 멀리 이렇게 날아가겠죠. 더 세게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지구를 이렇게 회전하게 됩니다. 더 세게 쏘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를 탈출해버리죠. 완전 자유가 되는 겁니다. 지구라는 사실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프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천체의 회전이라는 것은 지구로 떨어지는 거하고 지구로 탈출하는 그 딱 뭐냐? 중도다 이 말입니다.
이 중도, 다른 말로 조화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바로 조화를 발견한 거죠. 중도를. 그러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구 중심에서 딱 보면 어느 거리나 전부 다 같았다는 거예요. 묘하죠? 참으로 묘합니다. 바로 이걸 플라톤은 뭐라고 그랬는가? 등거리 구형 우주라고 한다. 플라톤의 신은 데미우르고스입니다. 데미우르고스. 이 데미우르고스는 마치 친구처럼 다가서는데 데미우르고스는 등거리 구형 우주를 만들어냈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이 등거리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바로 기하학이 들어있습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아카데미아 이 문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 플라톤이 이런 말을 뱉을 때는 이 속에 우주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등거리 속에 우주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게 느껴집니까? 실감이 안 나실 겁니다. 자, 이럴 때 플라톤은 우리한테 하나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플라톤은 동굴의 우상을 비유를 들었어요. 동굴의 벽에 비친 그림자는 2차원이지만 실제 우리 몸은 3차원이죠. 동굴에 갇힌 사람은 자기가 2차원인 형체인지 그림자만 보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그림은 2차원이지만 이걸 3차원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등거리 구형 우주에서 자, 요 거리가 한 배 이렇게 2배가 되면 이 거리도 한 배, 2배가 되죠. 근데 한 차원을 높여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 면이 되겠죠. 그래서 요 거리가 한 배에서 이렇게 2배로 되면 이쪽도 2배, 이쪽도 2배가 되니까 몇 배가 되겠습니까? 4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거리가 3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3배가 되면 요 면적이 이쪽도 3배, 이쪽도 3배가 되니까 9배가 되는 겁니다. 거리가 1배, 2배, 3배가 되면 면적은 1배, 4배, 9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빛은 원형의 빛이죠. 이게 퍼져서 이걸 만들고 이걸 만들고 이걸 만들었어요. 불변이다 이 말이 이 양은요. 불변입니다. 그런데 단위 면적당 한 사람당 돌아가는 양은 4분의 1, 9분의 1로 줄었습니다. 자, 4분의 1이라는 것은 2의 제곱이고 9분의 1이라는 것은 3의 제곱입니다. 바로 어제 배웠던 거죠.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 여기서 나와버린다 이 말이에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이라는 걸 발견했는데 우리는 전혀 그걸 쓰지 않고 플라톤이 말한 이 기하학의 원리로부터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바로 플라톤은 그걸 말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등거리 구형 우주입니다. 자, 이게 4분의 1, 9분의 1 줄었지만 여기는 9사람이고 9 곱하기 9는 1이 되죠. 여기는 4사람이 들어가니까 4 곱하기 4는 또 1이 되죠. 변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등거리 구형 우주의 특징이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잘 생각해 봅시다. 반야신경이 뭐라고 그랬죠? 불생불멸입니다. 또 하나가 뭐였어요? 불구부정입니다.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부중불감이에요.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놓고 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겨나지도 멸하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증가도 감소도 없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변의 법칙이다 이 말이죠. 자, 플라톤은 뭐라고 그랬는가? 데미우르고스는 무질서한 가운데 가시적인 것에 질서의 조화를 부여해서
자, 무질서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이건 카오스의 세계입니다. 질서라는 건 눈에 들어오는 세계예요. 인과의 사슬에 얽매이는 세계가 질서의 법칙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시적이라는 것은 일단 현상계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데는 여기는 바로 질서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죠. 질서의 조화를 부여해서 바로 지수화풍을 가지고 등거리 구형 우주를 만들어냈다고 그랬어요. 지수화풍을 가지고 등거리 구형 우주를 만들어냈다. 자, 이 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H2O라고 이렇게 말하죠. H는 수소고 이건 산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물은 원소가 아니라고 과학자들은 말해요. 왜냐하면 물이 수소와 산소로 쪼개지니까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한 지수화풍이라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 이전에 그 더 높은 상태의 에너지를 말하고 있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다면 바로 무색계 정도의 에너지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플라톤의 이 말은 부처님 말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 오늘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이 2000년 이 소리를 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등거리 구형 우주다 이 말이에요. 등거리 구형 우주는 결국 뭐였는가?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의 법칙이다. 그런데 이게 가시적인 현상계로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현상계에서는 이게 오차가 생기는데 이 말이에요. 등거리 구형의 원래 우주는 오르빌드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최선의 이데아. 순수하고 가장 아름다운 원형의 이데아지만 현상계로 오게 되면 이게 쪼개지면서 모순이 생겨나죠. 보세요. 여기서 분명히 4분의 1, 9분의 1 차이가 났지만 이게 전부 합쳐진 원래의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불변이지만 이렇게 현상이 올 때는 4분의 1 쪼개집니다. 그러나 원래 여기서 나온 요 양 전체를 합치면 변화가 없게 되죠. 이게 바로 불변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걸 중력으로 설명하지만 이게 열이 될 수도 있고 요게 빛이 될 수도 있고 요게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고 기독교에서 말하죠. 부처에서는 부처 이름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하나의 소리라고 볼 수도 있다. 이 부처 이름이 원래 같기 때문에 이게 나눠졌지만 원래는 같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플라톤의 구형우주입니다. 플라톤은 이 구형우주가 바로 이 기하학이라는 신성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2500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현재 이 화암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최근에 논문은 몇 편을 뒤져보더니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불변의 법칙 속에는 정보가 들어있다. 보세요. 이런 것들이 다 변하죠. 이게 정보다. 모든 거의 근원이 다 정보라는 겁니다. 저는 아까 말씀이다. 부처 이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 정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 정보는 이렇게 세 수로 나눠진다는 거죠. 최후의 깨달음의 단계가 이 세 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 속에는 이것도 없겠지만 그 깨달음을 세 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랐습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이렇게 삼으로 표현했어요. 어떤 외도가 와서 부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신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어떨 때는 대답하지 않을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대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뭐로 대답했는가? 항상 삼으로 설명했습니다. 부처님. 바로 이 삼 속의 소개가 다 들어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한번 지금부터 합쳐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죠. 자,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은 우리 전번에 봤던 그림인데요. 자, 시공간이 이렇게 휘어 있죠. 우리는 공간 따로가 아닌 시간 따로가 아닌 시간과 공간이 섞여진 시공간 4차원을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뉴턴의 사과는 단순히 지구의 중심을 향해 떨어졌다면 아인슈타인의 사과는 이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세계관입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죠. 자, 다음 그림은 블랙홀 사진입니다. 자, 블랙홀은 보다시피 굉장히 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 고무막이 있습니다.
여기다 물체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떨까요? 고막이 쑥 들어가겠죠? 이렇게 쑥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시공간이 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블랙홀은 굉장히 무거운 물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쑥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블랙홀의 모습이다. 그러면 중력이 크다 작다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렇게 표현되겠죠. 물체를 2개를 3개를 이렇게 넣을수록 쑥 들어가면서 점점 깊어질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인슈타인의 세계입니다. 뉴턴은 단순히 사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이 시공간이 휘니까 이 시공간의 휘인 정도를 따라 물체가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게 많이 휘면 이렇게 따라 진행하고 더 많이 휘면 이렇게 따라 진행한단 말이에요. 전혀 다르게 보이죠? 자, 지금부터 우리는 플라톤의 마술을 가지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만유인의 법칙을 하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연금술은 단순한 이 원형 속에 들어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블랙홀입니다. 자, 많이 휘었습니다. 점점 안으로 갈수록. 그래서 휘는 정도를 이렇게 표현해봐요. 자, 분명히 지금 다른 모습이죠? 등거리 구형 우주는 전혀 나올 태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테크닉을 한번 써보세요.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가운데로 모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요놈이 안으로 가서 조금 변하면 처음 위치에서 약간만 이렇게 틀어주고 이게 많이 변하면 이렇게 많이 변형을 시킨다 이 말이죠. 이걸 누가 개발했느냐? 200년 전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수학자였던 가우스라는 사람. 이 가우스가 발견한 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게 끄트리가 쭉 같은 등거리 구형 우주가 나오죠. 억지 같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뭐 여기 있는 거 여기 갖다 붙이면 당연히 등거리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전혀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실감 나게 할 테니까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본 모습, 이게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 입장에 봤을 때. 자, 우리는 현재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순간순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사형수를 보세요. 죽는 순간 어떻습니까? 죽는 순간에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있던 게 순간 뇌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 순간에 모든 기억이 한 점으로 합쳐진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모든 사건들이 공간을 따라 흩어지는 것 좀 평소에 느끼지만 원래는 그런 사건들이 죽는 순간에 보다시피 한 점으로 압축이 됩니다. 영원한 현재 속으로 몰입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방법이 더 근본적인 거죠. 우리는 지금 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영어로 watch가 아니라 see라고 합니다. 본다고 그래요. 본다는 거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환을 쫓아서 막 움직임처럼 보이지만 부처님은 전체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볼 때는 이렇게 한 점에 모여서 이게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더 본질적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점, 이 점, 이 점을 다 모아서 이렇게 보면 결국 이것도 뭡니까? 등거리 구형 우주가 탄생됐다. 놀랍죠? 2500년 전에 플라톤이 했던 이 등거리 구형 우주가 뭔지 이제서야 과학자들이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등거리 구형 우주가 단순히 무슨 등거리 구형 우주 대단한 건가? 이거 가지고 무슨 플라톤의 종문에 들어오지 말한 소리까지 했을까? 너무 과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했었는데 최근에 논문들을 보니 이게 쏟아지고 있어요. 등거리 구형 우주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이게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자, 요 사실은 바로 요 플라톤의 우주론의 바로 이 앞에가 있습니다. 무질서와 여러분의 질서라는 게 지금 뭔가 감이 안 올 겁니다. 무질서, 질서. 자, 그래서 제가 또 이 무질서를 여러분께 보여주기 위해서 좋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시죠. 이건 로렌츠라는 물리학자가 이 카오스, 무질서 세계가 뭔가 우리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간단한 실험을 한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림에 보다시피 위에서 물을 이렇게 쏟아 부으면 이 수차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에 보다시피 수차가 물을 받아서 회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수차가 그대로 있다면 뺑뺑 이렇게 돌아갈 텐데
수차 속에는 아래쪽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러면 수차가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오다 보면 이게 물이 빠져버리겠죠? 그런데 이게 빨리 돌다 보면 위에서는 물을 받을 틈도 없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쪽에 올 때는 물이 거의 빠집니다. 그러나 반대쪽에 있는 물이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이 더 물이 많이 차게 되니까 나중에 이렇게 반대로 돌게 된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그림 보세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더 넘겨보실까요? 바로 이 그림이 반대로 회전하는 모습이다 이 말이죠. 자, 로렌은 이걸 가지고 몇 년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전혀 규칙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되면 불규칙하게 무작위로 할 때마다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무질서 카오스를 이 실험으로 발견했다 이 말이죠. 로렌츠는 물을 떨어뜨리면서 했지만 이것은 다른 유체나 다른 기류 같은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카오스 현상이 도처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제가 또 좋은 그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또 보실까요? 자, 여러분, 이건 실제로 이제 목성이나 금성이나 이런 화성 같은 이런 행성에서 대기의 흐름이 이런 로렌츠가 말한 카오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첫 번째 그림. 이걸 회전시키면 이제 두 번째처럼 됩니다. 세 번째처럼 또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목성에 반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목성 아래 사진 보면 태풍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 태풍은 300년이나 살아가는 태풍인데 집에서 바라보면 그 태풍이 아주 작은 점으로 보여요. 그 태풍이 바로 뭐냐? 왔다 갔다의 무질서 카오스다 이 말이죠. 바로 내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니까 여러분이 카오스를 못 느꼈지만 실제 세계는 어떨까요? 이렇게 굴곡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런 카오스가 이게 왔다 갔다 카오스다 이 말이죠. 부처님의 세계는 바로 이겁니다. 동의 안 하시죠, 여러분? 부처님의 상징은 수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법법의 수차입니다. 수차를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밖에 살이 있으면서 중심으로 가면서 점점 회전 속도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가운데서는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차를 가지고 중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과 이것이 따로따로 있지 하나로 합쳐진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는 수차를 보면서 이걸 하나로 합쳐서 이 중심에 모으면 이 전체가 하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플라톤이 말했던 우르빌드, 이데아, 이 이데아 세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플라톤의 스승이 누구였습니까? 소크라테스였죠. 소크라테스는 아주 중요한 말을 이야기했어요. 이데아 중에 이데아. 이데아 중에 최고의 이데아가 있다. 그것은 참으로 보기가 쉽지 않지만 문득 이데아를 본다.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이야기했습니다. 이데아를 본다. 두 자로 고쳐보세요. 뭘까요? 견성입니다. 견성이다. 견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데아가 참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그 최고의 이데아를 문득 본다. 견성한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현실 세계에 살면서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지행합을 했다 이 말이죠. 그 증거가 뭡니까? 마지막에 독배를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현실 세계에서. 자기 깨달은 각자지만 현실의 법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책 한 권도 내지 않았지만 바로 그 제자 플라톤은 자기 저서 속에 대부분이 바로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게 견성이고 그 견성을 플라톤의 말로 하면 이데아입니다. 이데아 중에 최고의 이데아를 말하고 있어요. 진여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그래서 이 우르빌드를 보는 방법은 바로 플라톤의 등거리 구형우주에 있었고 결국 이게 뭔가 부처님의 수차와 같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처님은 과연 이 우주를 어떻게 말했을까요? 타 종교에는
우주가 창조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처님의 경전에는 우주가 생겨나는 모습이 그렇게 눈에 잘 띄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우주는 수많은 우주가 있기 때문에 한 우주가 태어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수많은 우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우주일 뿐이니까요. 그러나 부처님은 우주가 탄생하는 과정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부처님의 천지창조,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부처님의 천지창조는 과연 뭐였을까? 답은 플라톤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할 겁니다. 부처님의 천지창조입니다. 자, 부처님은 제일 처음에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자, 무질서가 나왔고 가시적이 나왔다면 부처님은 이 전 단계를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깨달을 각자를 말 썼습니다. 왜 각이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불성이라는 표현도 있고 지금 이야기했던 깨달음이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이 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 각이라는 건 참으로 미미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세임 매듭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임 매듭 보셨어요? 이 세 개가 기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입을 여러분이 지금 3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지만 부처님이 말한 3이라는 것은 욕계와 색계와 이 무색계를 관통해 나가는 3이에요. 그래서 욕계와 무색계와 색계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 걸리지 않는 3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나 다 편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의 법신이다 이 말이죠. 그걸 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이 아니죠. 각이다 이 말이에요. 신이라는 표현을 안 썼다. 신과 각의 차이는 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에 산에 정상이 있을 때는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에 오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아, 그쪽 길이 아닌데 이리 가면 편한다는 것을 본다 말이죠. 올라가기 전에 목표를 향해 열심히 하지만 정상에 도달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 편하게 올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랑과 자비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위에 목표가 있습니다. 이걸 신으로 부르든 부처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다 똑같은 것뿐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깨달을 때는 신이란 말이 의미가 상실하는 거죠. 그때는 바로 동등해지니까 이게 각이다 이 말이죠. 이 신은 뭐라고 표현해도 우리는 신입니다. 부처라고 표현해도 신이에요. 우리는 정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깨달을 때 이게 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는 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각의 세계로부터 뭐가 나타나는가? 명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밝을 명자를 썼다 이 말이죠. 왜 명각이면 얘보다 더 윗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밝으면 우리 볼 수가 없는 거죠. 본다는 것은 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시각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이 균형이 아까 말한 세임 매듭의 비유를 들었는데 균형이 깨질 때 드디어 눈에 들어오고 이 본체가 밝은 거기 때문에 명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거가 벌써 이원화됐다는 거죠. 이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부처님의 천지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각의 이원화가 반대가 뭘까요? 빈 것이죠. 바로 허공이 생겨납니다.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는가? 매공, 어리석을 몇 자를 써서 매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태초의 순간에 각과 공으로 나누는데 이 각은 명각이고 이 공은 어리석은 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끔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 번 더 보실까요? 자, 이것은 분명히 이 세하고 다른 이 물질 세계입니다.
그림에 보다시피 이쪽으로 회전하는 거하고 이쪽으로 회전하는 게 서로 상충하고 있습니다. 두 세계가 대립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대립된 세계로부터 하나가 구성되면서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이 카오스 세계와 질서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요것은 각에서 막 나타난 명각과 매공이에요. 이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로 이해하려면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 역으로 부처님 말씀을 거꾸로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욕계가 있죠, 여러분? 색계가 있죠? 그리고 이제 무색계가 있습니다. 무색계의 제일 마지막 단계가 무슨 천이었습니까? 비상, 비비상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상도 아니고 상이 아닌 것도 아니다. 그죠? 이게 무색계의 제일 마지막 깨달음에 직접으로 들어가는 단계 가장 높은 하늘입니다. 이게 가장 높은 천이다. 부처님은 울두란불과 이 아란가란이라는 두 스승 밑에서 고행을 하면서 비상, 비비상천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혼자 내면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남아있다면 깨달음에 번뇌가 남아있는 거고, 내가 없다면 상도 비비상도 없는 거죠.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내가 없다면 상도 비비상도 없다. 이거 누가 한 이야기죠? 데카르트가 한 이야기예요. 내가 존재한다는 거죠, 내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데 부처는 바로 그걸 뛰어넘어서 최후의 깨달음으로 가는 겁니다. 데카르트는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 근저의 신이라는 개념을 집어넣고 데카르트 철학이 시작이 됐다면 부처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두 스승 밑에서 공부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6년 고행으로 들어가는 출발이 바로 여기였다 이 말이죠. 내가 있다면 번뇌가 남아있는 거고, 내가 없다면 상이라는 비상도 없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과 비상이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존재와 비존재다 이 말이죠, 이게. 좀 어려운 말로 빙과 나빙이다 이 말이에요. 빙, 나빙, 존재와 비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까 각이 쪼개질 때 명각과 매공이라는 것은 뭐냐? 존재와 비존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눈에 보이는 현상계의 물질계로 이해하려면 여러분 부처님은 전혀 이해 못해요. 존재와 비존재다 이 말이죠. 나니아 연대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막 하늘이 무너지고 막 태초의 모습이 나오죠.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깨달은 각자들의 체험담을 보세요. 이 히말라야 설산에 가면 지금부터 1000년 전에도 유명한 밀라레빠라는 선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에 테스트를 받아요, 악마들한테. 어떤 테스트를 받았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면서 악마가 오는데 그 악마들 수가 어땠어요? 무한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6.25 때 중공군 인해전선에 녹았잖아요. 그거 몇 명 안 됩니다. 몇만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악마는 무한이에요. 죽여도 죽어도 끝이 없는데 거기서 질겠죠. 질려버립니다. 사람이 그 많은 숫자에 끝이 없을 봤을 때 밀라레빠도 흔들립니다. 그 무한의 악마를 봤을 때. 그런데 밀라레빠 속에 가슴 속에 움트는 게 있었어요. 야, 이게 뭐냐? 갈라지게 그 모습 전에는 뭐냐? 하나였는데 그게 갈라지게 됐구나. 그 하나를 깨달았죠. 그때 두려움이 사라졌고 그리고 악마도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게 각입니다. 그 난익의 현상기로 드러나는 첫 번째 모습은 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선사들의 그 체험담을 여러분이 유심하면서 이런 각도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이라는 건 참으로 조심스럽게 읽어야 되고 부처님 말씀 바로 그런 단계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욕계의 언어로 이해한다는 건 여러분 참으로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순간은 바로 명각과 매공은 바로 그거다.
아까 봤던 것처럼 이게 두 개가 대립된 세계이기 때문에 회전하면서 존재가 있었다가 비존재가 있었다가 천사가 많았다가 악마가 많았다가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물질적인 밖의 회전은 아니지만은 그걸로 비유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 단계가 바로 이거다 이 말이죠. 바로 비비상천의 마지막 뒷구를 거꾸로 더돌린 게 바로 요거다 이거. 그래서 이제 명각이 드러납니다. 상대적으로 매공이 들어갑니다. 아까 보여줬던 그림을 여기다 그리면 이게 둘이 싸웁니다. 이렇게 부딪히면 싸운대. 뭐가 생겼습니까? 동이 생겨나잖아요. 움직임이 생긴다. 이걸 뭐라고 그랬는가? 아까 말해 이게 풍이에요. 이 풍을 공기풍자, 바람풍자로 여러분 이해하면 50%밖에 못한 거예요. 이 풍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존재와 이 비존재의 대립이다 이 말이죠. 이게 가장 높은 단계의 대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의 이 데미로스 말하는 이 풍을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면 플라톤을 전혀 모르는 거다. 부처님 말씀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는 거죠. 부처님 항상 이걸 수레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풍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을까? 풍 뒤에다가 바퀴 윤자를 붙여요. 풍년이 나온다고 이렇게 능엄경에는 분명히 써져 있어요. 풍년이 나온다. 처음에 명박과 매공으로부터 풍년이 나온다. 바람은 바람이지만 풍윤입니다. 분명히. 그러면 자, 명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딱딱하다 물질적인 요소를 느끼잖아요. 이건 비어있다는 생각이 들고 존재와 비존재니까. 자, 얘는 뭐가 됐을까? 부처님은 얘들은 금은보화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이 금은보화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크리스탈이죠. 결정체가 아주 고도 결정체입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아름답다 그러는데 그 결정체가 강도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우리 깨달음을 항상 이 다이아몬드에 비해서 금강에 비유하잖아요. 금강제로. 고도의 결정체의 깨달음을 말하죠, 이게. 그 깨달음을 그대로 뽐딴 게 보석입니다. 보석은 최고의 각을 현상계 낮으면서 그 수준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이게 변한다. 이게 바로 금은보화다. 그러니까 이게 굳어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물질이 되겠죠. 이게 바로 금륜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풍으로부터 금륜이 나오고 자, 금으로부터 뭐가 나올까요? 둘이 또 부딪히니까 불이 나오게 된다. 화륜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화는 위로 솟구치면 반대로 내려가는 게 있겠죠. 뭐가 나오겠습니까? 물 숫자가 나옵니다. 술이 나옵니다. 보세요. 지수와 풍이 다 나왔잖아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보면서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어느 철학자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부처님의 능응을 보면서 이건 깨달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확실히 갖게 됐습니다. 서양의 부처라는 걸 알았어요. 플라톤이. 플라톤은 견성한 사람이다. 그의 제자는 아리스토텔레스로 수많은 책을 냈지만 그 친구는 이데아를 무시했습니다. 그 사람은 대학자일지 모르지만 깨달은 사람은 아니다는 거죠. 깨달음의 전통은 플라톤에서 끝나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는 바로 견성이고 부처의 최고의 니르바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플라톤은 말합니다. 데미르고스는 무질서한 가운데 가시적인 것에 질서의 조화를 부여해서 우르빌드에 닮아 최고의 선을 말합니다. 최고의 선을 닮아 지수와 풍을 가지고 등거리 구형의 우주를 만들어냈다. 부처님은 바로 그걸 각이라고 말했고 그로부터 존재와 비존재가 생겨나고 운동성이 생겨나고 딱딱함이 생겨나고 위로 솟구는 화가 생겨나고 밑으로 가라앉는 수가 생기면서 삼라만상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지상 최고의 화두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